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 관세가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4월 9일부터 부과됩니다. 이에 앞서서 각국은 협상, 강경 대응 또는 협상과 보복 병행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적인 손실도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교역의 축소 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 KB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유신익 박사님 모시고 관세 전쟁의 파장과 앞으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책을 주셔갖고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트럼프 패닉이라고 돼 있네요. 패닉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근데 패닉하에는 약간 사실은 의도와 네. 숨은 전략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썼었죠. 그렇군요. 그 각국의 대응이 지금 조금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전형적으로 미국 수출에 대한 비중이 많거나 그리고 그렇죠. 자신들이 어느 정도 미국 수출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미국 수출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갖다가 계속 열심히 하려는 그런 협상을 패턴이고, 해야 되겠죠. 네. 유럽 얘기가 잠깐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제 유럽은 사실 듀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 다 열어놔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유럽은 핵심 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만 잘하는 산업이 특별하게 없고 기술의 부분이 사실 많이 뒤쳐져 있고 그 전에 있었던 독삼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는 있지만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하고 자꾸 교역을 하려고 그래요. 싼 원재료를 들여오고 싼 거를 들여와서 자신들이 만들어서 또 유럽은 중국에도 좀 팔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입장은 버팅기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그런데 관세를 매길 수 있는 핵심 산업 상품군을 사실은 보시면 유럽은 일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때 뭐에 매겼냐면요. 바로 수산물. 네, 생선 이런 거에다가 관세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원자재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 국가가 유럽이기도 하고 또 팔아야 되는 국가가 유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이 기술이 없으니까 최종 생산재에 대한 역할보다도 중간 가공에 대한 역할들의 공장, 자동차를 빼고는 그런 역할이 커지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산업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철강에 대해서 이렇게 써? 우리도 가만 안 있겠어.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랬어? 우리도 가만 안 있겠어. 이렇게 해서 관세를 고율로 매기면 사실은 경제적인 패러다임이나 정책적인 리더십이 부족한 EU에서는 더 큰 피해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세게 하고 축산물은 이제 그 우리 수산물에다가 이제 관세는 매기지만 사실상 그걸 갖다가 전 산업 품목으로 확장을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각국의 대응 양상을 좀 분석을 해본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힌트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EU가 강경하게 갈 것 같기도 한데 협상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게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은 해야죠. 왜냐하면은 이 그림의 총체적 그림을 제가 그래서 저의 예측이 아니라 트럼프 패닉은 사실상 일기 때 완성을 다 못했던 트럼프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축약을 하고 대선 캠페인에 나왔던 그리고 백악관 자문위원들의 보고서를 갖다 총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끝이 어딘가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끝이 어딘가. 이러다가 합의를 하겠지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할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끝은 뭐냐? 중국 때리기 이런 건 다 아시니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구조적인 마지막 끝은 뭐냐면 중국과의 차단이에요. 차단해서 그러니까 중국하고 교역을 안 하는 우리만의 편들을 자 이렇게 우리끼리 세울게. 너희는 너희끼리 세워. 이걸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뭐냐면은 관세도 매기지만 협의의 여지가 있다라고 협의의 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간의 의미를 읽어보면 불공정 거래라는 거는 중국하고의 그 우회적인 교역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 되고 중국하고 편 절대 먹지 마. 간접적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끝은 또 어디냐?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시면 네. 얼마 전에 스티브 미란이라는 경제자문위원이 있었는데 보고서를 냈죠. 네. 거기에 핵심의 끝이 뭐냐면 영구채. 금리를 제로로 하는 영구채를 동맹국이 사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아, 100년 만기 채권 말씀하시는 거죠? 무기채. 아, 그러니까 무기채. 영구채. 무기한이죠. 아, 기한이 없네. 네. 그게 왜 그런 논리가 쓰냐면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제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물은요. 물방울 물을 갖다가 이제 높은 산에서 흘러뜨리면 네. 어떻게 되죠? 그냥 흐르겠죠. 물은 당연히 흐르잖아요. 네.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은 맨 위에서 돈줄을 이렇게 쥐고서 돈을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로 다시 빠지죠? 밑으로 다 흘러가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부자이고 가장 높은 위치에서 돈을 많이 가진 미국은 돈을 결국에 무역 적자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하죠? 다시 헬리콥터 타고서 다 돈을 주워가죠. 다 돈을 주워서 또 위로 오잖아요. 근데 내려가는데 흘러들어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얌얌 짭짭 먹는 국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돈을 갖다가 막 돈줄을 막 세면서 이만큼 돈을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국가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결국에는 미국이 그러면 만약에 1등 국가, 패권 국가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위에서 안 뿌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역 적자 이렇게 날 일도 없어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1등은 하고 싶고 적자는 피하고 싶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자기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싶고 그렇죠.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1등이고 돈을 갖다가 꼭대기에서 뿌리지만 돈이 안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중국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냐면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수영 풀처럼 이렇게 가두겠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과 우리 이 수영 풀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중국하고 할 국가들은 알아서 차단을 해. 그러니까 아예 분리를 하겠다는 거고 이게 블록화의 경제인 것이고 그렇군요. 이 끝은 사실은 1기 때 완성을 못했고 이제 트럼프 자체도 그거를 하려고 사실은 노력했지만 이게 결국 달러 때문에 안 된다는 거를 쉽게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후기에 가서 뭘 하죠? 안 되겠다. 무역 협정에 돌입하자. 이런 식으로 약간 스무딩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번에도 그러한 스무딩되는 완화적인 기조를 함부로 예측하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결국의 끝은 차단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1기 때와는. 아니 1기 때도 사실 그걸 원했는데 안 됐던 거죠. 이제 정책의 방향이나 스터디가 덜 돼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중국이 지금 버튼 이유는 알겠는데 이게 계속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서로 보복과 재보복. 네, 상관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중국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잘하는 건 제조업이고 경상수지 수출이잖아요. 근데 이미 수년 전부터 공동 보유 얘기를 하면서 경상수지로 성장하는 구조를 끊어놨어요. 아마 그렇게 끊어놓으면 중국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의 현재 명목 GDP 규모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2000년 초반부터의 경상수지로 연율 복리화해서 계산하면 지금의 중국 GDP가 나와요. 즉 중국은 아까 제가 흐르는 물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위에서 흐르는 돈줄을 계속 쌓아 올려서 국가가 탄생이 됐고 지금 제조업 부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크게 쌓아놓고 보니까 이제 부채도 많이 쌓여진 거죠. 그래서 그런 성장을 안 하겠다. 서비스업과 내수산업으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대외 수지에 의한 성장 기여도는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막고 관세로 때리고 한들 사실상 중국 입장에선 이미 이제 영향은 별로 받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미 그 대외 수지에 의한 악영향을 스스로 초래를 해왔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시진핑이 좋게 말하면 자립이고 시진핑이 우긴 거죠. 그냥 우긴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우긴 거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거고 반대로 보시면 미국하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셨을 때 미국의 핵심 성장 산업은 뭘까요? 자동차, 반도체죠. 그렇죠. 중국 거를 갖다 쓰진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자동차 부품 쓰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만 네. 다만 그런데 중국산 쓰는 건 있죠. 월마트에 다 상품들 깔려 있죠. 생필품이나 그렇죠. 예. 우리가 기초 화학 관련되는 가공품들은 뭐 화장실 슬리퍼라든지 그럼요. 여러 가지 싼 네. 것들은 미국이 도저히 이제는 만들 수가 없죠. 미국이 만들면 1,000원인데 중국은 항상 300원. 네, 너무 비싸지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중간 계층하고 저소득 계층들의 불만들은 앞으로 계속 고조가 될 겁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전체적인 국가의 부의 흐름상 봤을 때는 네. 지금 미국이 아무리 주가가 빠진다고 해도 뭐 몇십만이 나와서 사실은 뭐 항의를 하고 네, 시위를 한다고 시위를 해도 했잖아요. 그건 네. 몇십만 명이에요. 3억 명에 가까운 이 인구에서 네. 부를 쌓아놓은 그분들은 사실은 흐름에 편승하고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보셔요. 그러면 이게 시위 몇 번 한다고 끝날 일도 아니고 네. 지금 부자를 위한 정책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예고편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여론 때문에 이게 또 쉽게 뒤바뀌더라는 거라는 예측과 추측도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된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 46%나 관세가 네. 너무 높잖아요. 네. 베트남은 왜 그런 거예요? 베트남은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중국 가공을 좀 대체하는 수단이기도 그렇죠. 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로 인해서 중국을 막아놨죠. 네. 중국 가공을 못하게 해서 중국 관세를 뻥 때려놨죠. 중국 제조업 제품 싼 거 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베트남이 그 역할을 이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국가가 어디냐면은 멕시코하고 베트남 두 국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두 국가들이 사실은 이번에 첫 말은 그래도 우리도 대응하겠다. 아, 멕시코 기준으로 네. 그렇게 했지만 협상에 열심히 돌입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여기서만 잘 보이면 아, 중국이 팔았던 미국한테 팔았던 품목과 그런 상품들에 대한 거를 우리 쪽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아니까 뭐든지 할게요라고 굉장히 완화적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죠. 아, 멕시코 오케이. 그다음에 패스. 그다음에 누구? 베트남 패스. 그런데 당신들은 아마 연구체를 살 1순위 대상자가 될 것이야. 사야만 하는. 네, 그런 협상장에서 그런 네. 얘기가 오가겠군요. 그럴 네.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흥미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 지적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관세 전쟁이 시진핑에게 선물을 줬다. 네.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시진핑에게 선물을 줬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은 확대 해석한 의미인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세 정책 때문에 자신들이 내수하고 그동안 살리려던 특히 AI나 딥시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수 서비스업에서의 자신들의 이제 메디케어나 여러 가지 산업의 고도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관세 정책을 맡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수적으로 봤을 때 더 부양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고, 그렇죠. 내수 부양적인 정책들로 인해서 산업의 재편과 그다음에 인민, 중국인들의 어떤 그동안 불신들이 다시 아, 역시 우리의 리더야라고 하면서 이제 좀 불신이 신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 얘기인데, 네. 한마디도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왜 말이 안 맞냐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절단이 돼버리면, 네. 차단이 돼버리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중국이 가져오는 원유, 싸게 가져왔던 원유 어디죠? 이란, 러시아잖아요. 네. 여기도 차단될 수 있다. 중국에게 공급을 못하게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당장의 산업계는 뭐 돈풀기를 해가지고 살린다거나 하면 산업계는 만약에 원유를 갖다가 의존적인 비중이 한 30% 정도는 밖에서 사오거든요, 중국이. 네. 네. 그 부분이 싸게 갖고 오던 걸 막히게 되면 사실 어렵군요. 데미지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고, 네. 그러면 이런 큰 그림의 그림은 뭘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봐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이 취하는 전략이 예전에 대영 제국이 했던 추세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대영 제국이 뭘 했죠? 남의 땅 빼앗기 했죠. 그렇죠. 지금 남의 땅을 사고 있죠. 예. 두 번째 뭘 했죠? 우리 블록 안에 와서 우리 안에서만 거래해라는 그들의 스털링 블록을 만들었죠. 세 번째, 그들은
영국 같은 경우는 대영 제국 때 바로 뭐냐면은 파운드를 의무 보유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 환율로 고정시키는 패러티 네. 환율에 고정시키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지금 뭘 하려고 하죠? 미국이 영구채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거는 제국주의의 패턴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안 그래도 남의 땅 자꾸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얘기할 때 이건 네. 제국주의 같은데요라는 질문 여러 번 드렸었는데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제 저희가 정윤기 기자님과 말씀 나눴을 때 그 다음은 환율 전쟁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환율 전쟁은 뭐 그 부수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 뿐이고요. 달러가 가치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근데 환율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트럼프가 엇박자 정책이 나왔던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해서 관세 정책을 통해서 무역의 어떤 이제 적자를 갖다가 이제 축소를 시키려고 그렇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됐죠. 왜냐하면 관세를 발표할 때마다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요. 네. 근데 그게 거기서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달러 강세가 유지됐던 게 그 당시 미국한테는 좋았어요. 왜? 미국채 수요를 더 강화시키니까. 그리고 미국의 금융 수지를 확대시키니까 돈이 많아지고 그 돈 가지고 결국에는 힘들어진 내수 경제를 또 돈풀기를 해서 살릴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환율 전쟁은 옛날의 패러다임에서 환 조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네. 미란 보고서랑 지금의 추세로 가면은 영구채를 사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 과정 속의 환율 전쟁은 약간 논리상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달러를 조금 약세로 만들려는 정책은 네. 굳이 여기서 취하는 것에 의한 그 큰 이득이 별로 어떤 없습니다. 목적이 되는 건 아니고. 목적이 네. 아니고 수단으로 중간으로 지나가는 정도의 방편인데 네. 그렇게 큰 결국에 종국에는 영구채를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려면 달러 약세를 오히려 만들어서는 안 되죠. 지금은 달러 강세를 유지시켜 놔야 되죠.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적 리더십 탓하지 말자. 이미 기술을 확보하고 네. 트럼프는 3번 정도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바로 조선산업,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LNG 관련되는 이제 탐사 관련된 네. 사업들, 그 외에도 우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 AI에 대한 부분에 최종적인 오너십을 갖다가 완성하려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이 시그널을 3번이나 보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블록에 당연히 어느 정도 편승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건 기업적 대응으로도 충분히 기회가 생기고 한편으로는 이 블록이라는 게 이게 뭐 수십 년이 지나면 또 무너지나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니까. 근데 네. 어찌됐든 이 블록킹화되는 그런 구조화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굉장히 크게 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고 인력이 굉장히 우수한 우리나라는 상당히 우호적일 수 있다. 그렇군요. 네. 예.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못다한 말씀 그때 나누도록 하고요. KB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